기업들은 이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규 인력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경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모자르지 사람이 모자라는 생각은 덜 했어요. 근데 지금 좀 느끼기 시작하는 데가 필요하는 인력, 자기들이 요구로 하는 수준의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모자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와 더불어 전체 사이즈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기업들이나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드려요. 좀 힘드시겠지만은 지금 앞으로 요 20학번 친구들이 졸업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어려워도 미리 인재를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다. 그때는 웬만하면 좀 찾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신규 인력을 지금 조금 어렵지만은 미리 땡겨서 뽑아 놓자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신과의 대화, 경제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깊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번에도 얘기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하는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나눠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담경제연구소 애진 소장이고요. 오늘은 제 옆에 또 새로운 파트너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3프로TV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매주 만나거든요.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출연하고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눠본 거 오늘 처음이라 대화를 설렙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는 일주일에 2번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해주실 오늘 패널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 제공해주시면서 굉장히 또 재밌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보고 왔잖아요 오늘. 네. 오는 길에.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사님 혹시 지난번 방송 출연하셨던 동영상 네. 다시 보기 하셨어요? 예, 보기도 했고 연락이 좀 많은 분들이 많이 그렇죠. 예. 조회수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 나왔습니까? 20일 만에 나왔습니다. 20일 만에. 정말요? 사실 저희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3프로TV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고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이상림 박사님의 이야기를 또 궁금해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뭐부터 갈까요? 뭐부터? 예, 오늘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네네. 저출산 문제였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직면할 것인지 좀 미래적인 예언, 좀 가벼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며느리도 모르고 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인구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쉬워요.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노인분이 많아지시면은 혈액이 모자르게 되고 그러면 산업적인 발전이 다른 식으로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추론을 하는 시간이고요. 제가 어떤 예언을 한다기보다도 좀 가볍게 들어두시면서 네. 이런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너무 경제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령화 진행이 되면은 우리에게 뭐 경제 발전 속도가 늘 것이다, 노동력 부족이 있을 것이다, 재정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나라 문제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어 소장은 저출산 나에게 딱 다가오는 문제라고 느껴져요? 느껴져요. 아 그래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네. 라떼 저희 때는 네. 저희 때는 그래도 반에 한 30명, 40명 좀 안 됐거든요. 저 때는 50명 넘었었어요. 5, 60명. 왜 이래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랬는데 지금은 한 번에 18명? 맞아요. 이 정도로 20명. 굉장히 줄어들었고 반도 몇 개 없어요. 4-5개만.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덜 낳는구나 라는 게 확. 근데 사실 보더라고요. 저는 그 현상,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피해를 입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들 학교도 20명인데 내가 사는데 아직 그렇게 불편한 건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분명히 생겨날 문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 이걸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겨나는 건가요? 우선 그 지금 저출산 인구 문제가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좀 핫하게 보통 네. 이게 한 3개월 반짝하다 끝나는데요. 요번에 네.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의 대중들의 생각이 달라진 게 한 3년 전만 해도 그래 저출산 고령화 심각하네 뭐 언젠가 큰일이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제 생각에는 우리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그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특히 지방대 대형 미달 사태가 나면서 이 문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뭔가 터지고 있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가보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앉아 계시고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세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노동력 얘기 먼저 했었잖아요. 네네. 노동력 시장을 이제 우선 노동력 부족은 굉장히 닥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현대차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기업의 대응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노동력이 부족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간에 아니면 직종 간에 격차가 커지는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그림을 네.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 1970년부터 아주 최근 21년까지 출생 아수와 그런 학계 출산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7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록상으로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물론 그 전에 더 많이 태어났는데 그 전에는 주민등록 체계가 없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몇 명 되는 정확한 숫자부터 추정만 네.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1982년부터 쭉 낮아지다가 네. 그리고 웨이브가 한번 90년대 한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만 명, 50만 명 붕괴라고 있었던 그 2001년, 2002년인데요. 그때부터 출생아 수가 갑자기 급감을 합니다. 이거는 IMF를 겪으면서 그 파급 효과 뒤로 밀려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2년 이때부터 우리의 우리의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해져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그 3년 전에 지방대 대형 미달 사태를 만들었던 친구들이에요. 아 이때 태어난 친구들이 그러니까 2002년도에 우리는 지방대가 문제가 그 지방대 문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대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 2000년대 이후부터 출생 아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얘기 들으시죠? 자영업자 분들이. 네네. 그 이후에 설명을 할 때 코로나가 끝나고서 갑자기 서비스업이 늘어나서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일이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는 주로 어떤 친구들이 하죠? 대학생. 대학생.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1, 2, 3학년이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르바이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 터지고 나서도 이게 인구 문제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캐치해내고 이렇게 연속되는 변화들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제 곧 졸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노동시장에 신규 배출 인력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네. 기업에서는 사람들 노동력난이 인재난이 굉장히 커지기 이제 심각하게 체감하기 시작할 거예요. 경기와 무관하게 올 들어올 숫자들이 확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것이 완만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간격을 두고 줄어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알바생으로 느끼지만은 네. 이제 신규 기업이 그 취업 인력난으로 느낄 거고요. 이거는 의외로 커져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포스코 같은 기업, 네네.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들어오는 신규 인력이 줄어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덜 좋은 기피하는 직종은 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그 피해가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화로 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과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산업들 간의 이 격차가 심해진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거는 잠깐 시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거는 기업들이 대응을 하는데 이 대응 속도보다 인구가 신규 인력 진입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회사,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파고 있잖아요. 그게 꼭 인구를 본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근로자 조건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기업들은 이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예, 이 굉장히 신규 인력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경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 일자리가 모자르지 네네. 사람이 모자라는 생각은 덜 했어요. 근데 지금 좀 느끼기 시작하는 데가 필요하는 인력, 자기들이 요구로 하는 수준의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모자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와 더불어 전체 사이즈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기업들이나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드려요. 좀 힘드시겠지만은 지금 앞으로 지금 그 친구들 네. 20학번 친구들이 졸업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어려워도 미리 인재를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다. 그때는 웬만하면 좀 찾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신규 인력을 지금 조금 어렵지만은 미리 땡겨서 뽑아 놓자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 왜 같아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 제가 대학교 때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그 말씀 뭐냐면은 네네. 20학번 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은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네. 지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하자는 거죠. 지금 예, 있는 학생들을 미리 사람들을. 이제 먼저 예약을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앞당겨서 이 터지기 전에 하자고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종 업계 간에는 서로 인력을 데리고 오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겠네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임금이 높아지든지 뭐 복지가 좋아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업의 지출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 우선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우선은 노동시장이 셀러스 마켓, 그러니까 판매자, 공급자 그쵸. 위주로 흘러가면서 약간 그런 추세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종의 모든 청년들이 취업이 다 잘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직종별로, 그 지역별로 그런 게 확연히 나타날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형태가 나타날 거고요. 특히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장기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업의 대응은 한 20-30년 후부터는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할 건데 20-30년 한 10년은 지나야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10년 사이에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은 직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면요. 지금 전반적인 노동력이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미스매칭이 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못 뽑는 그 산업들은 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네. 안 그런 산업들은 좀 좋아지는 형태로 이제 양극화 형태가 조금 나타날 텐데요. 그런 미스매칭에서 인력 확보가 되게 어려운 기업들이 보면은 특징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산성 향상률이 네. 낮은 업종들. 예를 대표적으로 들면? 건설업, 네. 그리고 외식업, 숙박업, 그리고 운송업. 이런 데는 기술로 개발로 대체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굉장히 할 만큼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 인력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줄어들면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게 부족하고요. 특히 한 가지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이들 업종이 다 내수업이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는 특징들이 서비스업 그런 이제 생산직이 아니라는 특징이 또 있고 더 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또 여기와 더불어서 미래를 좀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단기적이 아니라 한 10년을 보면은 수요의 측면도 같이 봐야 돼요. 소비자가 사라졌다. 그렇죠. 내수 산업이 줄어들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인구 감소 속도는 좀 줄여도 돈을 버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대거 은퇴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올해 58년 개띠가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내수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고 자산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니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총 시장은 줄어들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업종이 어떻게 제일 많이 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업은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 예측입니다. 예. 대신 수요가 느는 산업도 있어요. 전우가 거죠? 보기에는 그건 운수업이에요. 운수업. 예. 운수? 시장들이 무너지면서 네. 이 배송이 많아져요. 음. 지금 시골 농촌 지역에는 배송비가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물건을 우리는 지금 뭐 로켓 배송 이런 거 받잖아요. 네네. 농촌은 못 받는 데 많아요. 하루 더 걸리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점점 서비스 유통망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의존도가 높아질 건데 그리고 수요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런데 운송을 맡게 되는 인력들이 줄어들죠. 그거는 다시 뭐 우리가 요즘 뭐 자동 운전 뭐라 그러죠? 자율주행 네. 운전하는데 그게 그만큼 대체할 수준은 안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유망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산업에 굉장히 커지는 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 그렇죠. 돌봄 네. 이쪽에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장기 요양 쪽에 굉장히 산업은 커질 거예요. 근데 산업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유망 직종이 되지는 않아요. 그건 무슨 차이예요? 굉장히 이게 노동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금이 오르기가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기사 시장이 네네. 20년하고 비교하면 20년 사실 존재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급여가 올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영역이 노동력 부족이 더 커질 텐데 거긴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혁신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갈 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약간 정말 간단하고 쉬운 예로 들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게 맥도날드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하면 이제 새로운 직원이 겨우 구해서 들어와도 햄버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가르쳐야 되니까 그 시니어는 제 일을 못 하겠죠. 네. 그러면은 안 돌아가겠죠, 매장이. 네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소멸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산업 구조 조정이 좀 강제될 겁니다. 특히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작은 영세기업 사업장들, 네네. 뭐 사실 종업원이 1, 2명인 뭐 외국인 근로자 1명 있고 그 사장님과 부인이 같이 일하는 그런 작은 업종들도 사실은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그쪽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 업종들은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돼 있어요. 사장님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쪽의 산업 구조 정도 당연히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적인 측면 그리고 인구학적인 측면에 의해서 산업 구조 조정도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경제적으로 2차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빈곤이라든가 네. 복지 수요가 커진다든가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음.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업종도 지금 거기 계신 근로자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 꼭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 높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산업이 휘청거리면서 우리 산업의 뿌리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데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을 좀 그렇게 봐요. 그렇죠. 조선업이 용접공이 굉장히 필요한데 용접이 네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화돼 있어요. 그런데 네. 기계로 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조선업이 위기를 지난 10년 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화가 일어났고 업종이 이제 임금이 안 올라요. 근데 지금 마침 이분들이 다 평택에 가셨어요. 반도체 공장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 빈자리는 외국인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우리 산업에 좋을까? 다시 봐야죠. 그게 네. 선박 조선업은 엔지니어 설계하시는 분하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어떤 공정에다 짐을 쌓아놓고 이 짐이 치워지고 다음 짐이 와야지 다음 공정이 들어가고 네. 설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리고 서로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계 위주로만 흘러가기도 힘든 구조인데 그런 인력이 사라진다는 거는 우리 사회의 숙련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고령화의 위기는 산업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모순된데 숙련성의 위기, 그다음에 혁신성의 위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실 고령화라고 하면 그 업을 하신 분이 정말 경력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거니까 숙련화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숙련도가 떨어지게 되고 혁신성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있죠. 나올 수가 교수님, 박사님의 말에 뭔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암울하잖아 우리가. 근데 아니 안 그래도 그 그림에 보니까 저희
이제 지금 낳은 아이들이 네.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좀 뭐예요? 엄청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될 텐데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을 할 게 없네 이게. 하나만 이 그림 나온 네.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부터. 근데 골든 네. 타임이라는 게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골든 이제 황금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소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시기란 뜻이거든요. 지금 왜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은 94년생, 91년생부터 약간 막대기 갑자기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 그룹이 한 5년에서 한 6, 7년 정도 있어요. 네.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출산기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 출산기로 30대. 아, 벌써요. 아.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을 늦으면은 밑에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숫자가 사이즈 절대 모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출산율이 올라도 계속 이렇게 출생아 수가 계속 바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약간 이 친구들을 빨리 가게.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어제 기사가 났는데 첫째아 비중이 한 60% 넘었대요. 네. 이 소리는 뭐냐면은 그 둘째 셋째를 안 나니까 첫째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결혼을 늦췄고 출산을 늦췄던 친구들이 그래도 낳아야지라고 낳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좀 집중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20학번 그 친구들 사이에 한 또 장기적으로 학생들 이제 신규 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가 와요.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아까 숙련도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거죠. 그 정년 연장. 네. 이 시기에 정년 연장 개혁을 하면은 저항이 절해요. 왜냐면은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으면은 갈등이 좀 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약하다는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년 연장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할게요. 정년 연장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법 개정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정말 제대로 가려면요. 네. 우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나이를 드실수록 임금이 높잖아요. 네. 지금 우리 부장님 회사를 또 다녀. 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또 연장을 다니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위해서는 우선 임금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호봉제, 연공제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기업 내에서도 평가 시스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임금을 제대로 주려면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분들을 재교육화 시켜야 돼요. 다시 이제 숙련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입히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서비스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아마 지방대 문제랑 바뀌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교육 위주로 가는데 아주 빠르게 평생교육 체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시 재교육시켜서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정년을 하신 분들이요? 정년에 임박하신 분들,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재고용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이 돼야지 제대로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돼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를 안 낳고 고령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냥 정말 무식한 생각으로는 노인들이 더 오래 일을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의학 기술이 그렇죠. 발달이 네. 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고 건강하게 일하면 안 되나? 일자리가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그런 생각도 아주 단편적으로는 해봤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건강의 발전 속도, 네. 연령의 수명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요. 1년에 0.1년도 안 늘어나요. 네. 건강 수명은 그것보다 더 늦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건강한 노인분이 많다는 건 맞는데 계속 모든 분들이 굉장히 펄펄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이를 드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국체적인 원인이건 아니면 우리 시장이 변하거나 하건 간에 생산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네.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금 체계가 다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분들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대학이 지금 핵심은 입시 교육인데 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질수록 이 역할이 커질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요. 이게 점점 안착이 된다면은 네.
학생들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재교육식이 점점 커질 거잖아요. 네네. 지금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기술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고. 대학의 시스템이 복잡해지겠네. 달라질 수 있죠. 네네. 지금 교수님들도 지금처럼 뭐 한 명 뽑아가지고 테뉴어를 받고 그래서 평생 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 직종에 맞는 숙련된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빨리 와서 빨리 강의를 빨리 박지시 막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형태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갈등이 또 내포가 되겠죠. 네. 사실 교육부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거의 서로 얘기를 안 하려고 영역을 서로 안 건드리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좀 지난번에도 컨셉을 이상하게 잡아서 그런데 안 하던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더 이상 이제는 없는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뒤로 물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이것처럼 노동시장의 문제를 커질 것이고 노동시장의 문제가 커지면서 이게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교육 시스템의 변화까지도 확장이 될 겁니다. 아니 그 급여의 문제는 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너무나도 사실 저항감이 되게 크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거 떠올리시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할 때도 진짜 국가 전체가 진짜 난리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 문제라고 하는 게 정말 건드리기 좀 힘든데 일단 정년 퇴직하신 이후에도 뭐 정년을 연장한다거나 했을 때 임금 관련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게 바뀌어야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재고용 형태도 있고요. 재고용. 예, 그다음에 진짜 정년 연장 형태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아예 저는 지금 그 재고용 시장을 아예 산업 체제 노동 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좀 유연하게 되려면은 임금 체계가 좀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비슷비슷한 수준의 임금들이 있어야지 사람을 교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쵸. 그리고 안정성도 높아져요. 임금 격차 어차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임금이 같으면은 어떤 우리 직장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임금을 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말을 저도 노동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너무 다른 얘기가 먼저 올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예는 하나 드리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직급 간의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낮아요. 그 60년대 연대 임금제라고 해서 대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을 똑같이 가기로 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형태가 여성들이 일을 잘 편히 할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평등한 노동시장이 만들면서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오르고 여성 고용률이 높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에 큰 개혁이 60, 70년대 있었어요. 그 정도가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한번 그런 큰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면은 정년 연장도 힘들어지고 우리 산업의 생산성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젊은 친구도 힘들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생산성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 노인 돌봄 서비스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복지 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화랑이 될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한편에서는요. 보험업계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신규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지급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융 쪽에서요. 네.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빨랐어요. 대처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산업들도 그런 상품들도 있는데 이걸 미리 대체를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거기가 제일 빨랐어요. 미래 시장에 대해서 미래 금융을 다시 설계하고자 하는 게 되게 빨랐고 어디까지 개선을 어떤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이제 노인이 많아지니까 아까 그 건강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 산업은 아마 커질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광고를 보시면 세상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요즘 단백질 광고들 많이 나오죠. 네. 옛날에 우유를 가지고 아이를 먹이다가 네. 성인을 먹이는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인용 분유도 있어요. 예? 정말요? 네. 그게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있어요. 예. 고단백질,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단백질 시장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떤 기업은 그냥 베트남에서 네. 환자식 시장을 지금 파고 있어요. 환자식 급식 시장을 만들면서 환자식이라는 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 뭐 유동식 우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당뇨가 가지신 노인분들, 고혈압 있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의 식생활을
되게 같이 종합적으로 컨트롤 PT처럼 해주는 상품을 만드는 그런 시장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지겠죠. 그리고 노인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인 소비의 양은 줄어들지만은 지금도 앞으로의 노인들은 지금 노인분들하고 다를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고성장 시기 때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노인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 자산도 많이 있고 또 이 자산을 쓰기 위해서 이거 약간 다른 금융 얘기로 넘어가는데 미래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지금 산업의 정부 정책의 핵심은 노인분들이 돈을 쓰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을 쓰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대체해 주는 게 정부에서는 주택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주택연금은 어느 정도 실링이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의 집은 못 해줘요. 공적으로 자금이 투여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해주는 시장이 신탁 시장이에요. 신탁 네, 금융이 네. 그래도 광고가 잠깐 나와도 요즘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거기 뭐 유산 얘기가 너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이 시장이 굉장히 발전이 될 거예요. 이 자산을 운용해주면서 그러니까요. 노후를 해주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아마 케어랑 합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병원 돌봄 요양시 서비스랑 네네. 이 자산 관리와 같이 돌아가는 형태의 결합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제도가 못해요. 금융업이 의료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의료업도 상품화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네. 요 시장도 변화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더 가면은 이건 약간 이제 오버 상상력의 세계이긴 한데 네. 아마 이제 화장장이 되게 모자랄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네, 벽제 화장장은 항상 풀이에요. 근데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사망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화장장도 바뀌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뭐죠? 그 선산 같은 뭐 네, 묘지? 아니 묘지? 장례 문화 네. 아, 또 장례 바뀔 거예요. 어떻게요? 우선 지금 그것까지 토탈에 지금 상조회사가 해주는데 네네.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과 이런 그 메모리얼 파크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해주고 네네. 특히 여기까지 노후까지 해주는 생활까지 커버해주는 토탈 노후 라이프 뭐 케어 서비스 이게 금융과 결합해서 이거는 지금 들어보셔도 설마 되겠어요 하지만 그럴싸한다고 하실 거 생각이 아니 들 되게 거예요. 혹해요. 예, 새로운 시장이고 수요가 분명히 생길 테니까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하나 또 해주시고 또 장래 얘기를 하면요 노인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상조회사 커질까요? 일부만 커지고 네. 이렇게 굉장히 양극화?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앞으로 작아질 겁니다. 장래업이요 굉장히 네. 간소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가 없어요. 아, 형제도 없고 자녀도 혼자 있어. 그런 집도 많아요. 그러면 손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병원의 장례식장들에 있어서 방이 있고 이게 한 50명씩 앉을 수 있는 형태의 장례가 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바뀔 거예요. 너무 작은 규모. 슬픈데요? 예, 그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외로워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많아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런 문화, 장례 문화로 커버를 못해요. 이제는 가족도 형제도 바뀌고 이거 원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시고 네. 손주가 여기서 그 돈 부조금 받고 그 서비스 형제도 그쵸. 왔다 갔다 하면 인사도 하고 하면서 손자들이 서빙도 하고 도와드리고 막 그런 게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고요. 10년은 형제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장례식장도 굉장히 줄어들고 병원에서 하는 장례업 서비스도 그 병원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외부 산업 외부 네. 그 업이거든요. 그것도 아마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처럼 큰 형태는 아마 이제 곧 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죠? 미래 얘기를 하면. 박사님. 네. 저희에게 미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미래는 아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갑자기 아이가 불쌍해지고 그러니까. 미안하고 나는 어떻게 그런 살지 마음이 뭐 이런 드는데요? 생각도 들고. 1인 가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네, 부동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네. 뭐 이제 부동산이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은 좁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얘기는 전형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공급론자들 지금까지 집을 짓고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했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공급론자들이에요. 네. 네. 뭐 그렇죠. LH라든가. 네네. 근데 그런 시기가 안 될 거예요. 왜요? 요 얘기부터 할게요. 아파트 인구가 줄어들면은 주택 시장이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굉장히 유행한 적 20년 전에 유행을 크게 했어요. 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
10년, 20년 전인가요? 10년 전 그때 그랬는데 그 자세히 보면 좀 틀렸어요. 일본은 단가이 세대라고 전후 베이비 붐이 한 3년 딱 3년 또 바짝 태어났거든요. 네네. 네. 거기 48년생이에요. 근데 일본의 자산 가치 하락이 시작된 건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죠. 네네. 90년대 초. 네. 그러면 48년생이 65세가 되면은 그거는 2013년이에요. 틀렸죠? 그럼 만약에 55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그렇게 치면은 2003년이에요. 근데 일본의 자산 가치 하락은 90년대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구에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고 올라가는 거를 발목을 잡은 건 맞아요. 근데 인구가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때 그 서프라이 모기지 사태 나오면서 그게 이제 베이비 부머 은퇴할 시기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터질 거다 했는데 미국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떨어앉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고령화 되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계속 침체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구에 대한 얘기가 좀 과도하게 퍼진 적이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15년 전에.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살고 털어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하면서 부동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틀린 얘기. 인구는 부동산에 영향을 못 미치는 얘기처럼 흘러갔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계에 빠르면서 좀 침착하게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아닌 게 첫 번째는 지금 가구 수를 늘리는 핵심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별한 노인분들. 네. 그리고 그렇죠. 이혼하신 중년, 이혼이나 일자리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되신 분들. 그리고 결혼 안 한 싱글 청년들. 요 세 집단 중에서 신규 아파트 수요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지방인구 위기, 그러니까 지방 소멸 대신에 지방인구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방 소멸,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면 비단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있어서 줄어든다도 있지만 지방의 인구가 점점점 지방이 죽어가면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도시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근데 도시로 몰리면 지방에 있던 집들은 수요가 없으니까 정말 다 소멸이 되겠지만 도시는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면서 거기 자체 집 수요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인구는 전반적으로 낮추지 아까 일자리처럼 전반적으로 낮추는 하향 압력을 주는 요인을 가지게 했지만은 인구 네. 이동을 떠나서 모든 지역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덕을 보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딴 얘기 말씀드리면 고령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했는데 고령화 때문에 덕 보는 데도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역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니 산업- 업종의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네네. 들어서 지방대 위기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위상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불평등함이 퍼져요. 그 영향은. 근데 지금 집 얘기는 그런 이제 인구 이동 때문에 주거 시장이 서울의 수도권 시장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무진장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새로 움직이는 이 인구 자체가 그렇게 인구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속성을 가진 인구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이제 크게 중요시 여겨 보여야 될 게 자동차는 10년을 타고 20년을 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안 떨어질까요? 지역적인 위치의 메리트 때문 아니에요. 위치 메리트가 완전 혼나 아파트잖아요. 근데 왜 땅이죠, 땅. 그 비슷한데 핵심적인 이제 재건축이죠. 네네. 네네. 어차피 그러니까 재건축 새로 아파트가 생길 거니까 더 좋은 아파트가 생길 거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죠. 근데 재건축이라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100가구가 살게 되는 아파트를 헐고 140가구가 살게 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40가구 가지고 건축비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가 계속 그 사람들 들고 올 수 있는 시장이 될까?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크게 발목을 잡는 폭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더 자신감 있게 폭탄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30년 뒤에 가능할까? 아닐걸요? 특히 지금 혁신도시 지방에 있는 신도시들은요 한 방에 그게 고령화가 돼요. 노후화가 돼요. 한 방에 다 활려야 되는데 가능할까? 그럼 그때 새로운 사람 끌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서울도 계속 아파트가 주제가 되려면은 굉장히 지방 인구를 계속 빨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필 또 건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누가 이제 건설업의 수요가 깔아앉게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규 아파트 건설 아파트 하나 들맺고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무진장 오르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파동은 계속 될 텐데 이 파동의 상승 국면을 계속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특히 정부에서 수도권만 진짜 우리 사회가 모두 미쳐가지고 수도권만 네네. 올빵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네.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이 하나 생길 거예요. 어떤 시장이죠? 인테리어 시장. 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고 옛날 아파트에 오래 살아야 되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 사는데 없는 아파트 새 아파트는 아니도 옛날 아파트 들어가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좀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 시장, 인테리어 시장은 수요가 쭉 꾸준히 대박 터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오히려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뭐 건강 돌봄, 장래, 그다음에 신탁, 리모델링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되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그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 분들. 진짜 대단해요. 그분들이 네. 인구까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요. 네. 이 감을 잡으시는 데가 있어요. 인구 얘기를 미래 얘기를 할 때 좀 이따 지방소멸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이런 얘기하면은 에이 설마 그때 했던 제가 이제 혈액 얘기해도 네네. 에이 설마 피를 어떻게 수입해 막 그랬는데 지금 현실화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마 하지 않는 뭐 우스갯소리 막 비웃음 탄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웃지 않는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내 얘기가 완전히 틀렸어도 동일한 자기 업종 달라도 이거를 빨리 이거를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네. 위원님 해주시는 말씀에서 야 이거랑 해가지고 하면 하면 되겠는데 머리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지방 소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네. 뭐 좀 이야기? 아니요, 뭐 네. 지방 얘기를 드리면요, 지방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면서 지방 소멸 얘기하면 사람이 줄어든 사이즈만 측면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주는 것과 더불어 네. 고령화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여건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사람도 더 떠나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빈곤화도 같이 일어난다. 중산층들이 떠나면서 지역의 빈곤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일이 생각지도 못할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지방 위기 지역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거예요. 자연재해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떻게 연결되죠? 진짜 좀 빠르세요. 어떻게 연결돼요? 소장이 정말 왜냐면 빠르세요.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천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거기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러네요. 네. 와. 대표적인 게 산불이에요. 산불을 관리를 하려면은 임도를 파고 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나무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자체가 돈 재정이 좀 딸리죠. 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죠. 그러면서 관리가 예방적 관리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러면서 사각지대가 많아져요. 안전을 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첫 번째 불이 빨리 꺼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 동원을 못해요.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적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이 늦고 대피도 늦어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대피를 하시고 나서 그래서 피해가 더 크고요. 피해 복구 능력도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이거는 도시 지역의 그러니까 그 농촌의 산불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 도시에도 서울에도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고립돼 가지고 고령화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에는 도시형 산업재해, 도시형 재난에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오염물질 유출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홍수일 수도 있고 이게 점점 취약한 형태로 가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자연재해에 취약해지는 형태로 가고 거기에 기후 변화까지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알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태인가요?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런 분들 이제 생기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보고서에 잠깐 썼는데 그거를 갖고 연락이 와가지고 재난 담당하시는 연구하신 쪽에서 네. 연구를 같이 해보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지는 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현상으로만 쫓아가는데 인구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지금 빠르게 일어나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예요. 미래는 이런 데 투자해서 우리 참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가 벌어질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만의 몫은 아니에요. 기업도 해야 되고 개개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지방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죠. 농촌은. 아, 그럼 그분들이 난방을 어떻게 하죠? LPG. 아니 LPG 기름. 그렇죠. LPG 네. 기름으로 주로 해서요. 네. 근데 주유소도 망하죠. 그러면서 난방을 하기 힘들어져요. 이분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양만큼 이 기름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어긋나거나 하면은 영하 20도, 15도 떨어지는데 한 일주일째 기름이 못 받는 형태의 집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이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시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죠. 이렇게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역할이 갑자기 지자체 역할이 돼요. 또 다른 걸로 이제 상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노인분들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 마트도 다 무너지고 시장 장도 잘 안 쓰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생필품을 구입하기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한 5년 전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우리 군대에서 이제 PX 황금마차라고 아세요? 네네. 전방에서는 네. PX가 없으니까 추석에 네. 과자를 싣고 와요. 네. 그럼 일주일에 뭐 2주일에 한 번 와면 와서 그걸 이제 사서 재워놓고 먹는 거예요. 네. 그 역할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걸요. 그때 막 웃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 지역에 생필품을 들고 팔고 이동식 슈퍼마켓 그리고 뭐 내가 다음 주에 뭐 잔치가 있으니까 뭐 명태 좀 사줘라 동태 좀 사라 동태 해주고 그런 서비스업이 생기고 있어. 근데 와, 그러면서 원래 이게 그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했던 행동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다시 있는. 나타나죠. 예. 근데 와, 지자체는 그거 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책 역량이 점점 약화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에 넘겨줘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일을 시장이 맡는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뭐 위탁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아마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원격 의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 의료 서비스의 네트워크의 한계를 그냥 기술로서 뚫고 기업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 잔디 열렸다 지금 문을 다시 닫는데 못 닫아요 지방은.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 격렬히 저항을 했다가 그 의사분들이 네네. 지금 격렬히 저항은 못해요. 하긴 하되 어떤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공공을 대체하는 시장들도 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입시 제도가 수능 제도가 아마 무너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수능이. 수능을 봐서 1, 2, 3등을 가르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 체제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운영이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하나의 시험을 보게 줄을 쫙 세워야 되잖아요. 네네. 이러한 그 줄 세워 순서대로 가게 하는 이 체제가 되게 하려면은 기본 전제 대학이 학생보다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줄이 꽤 촘촘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뒤에는 많이 무너졌어요. 앞에는 너무 촘촘하고 그러면서 이 불평등이 커지니까 이거 불평등한 이 상황인데 이거를 하나의 잣대로 줄을 세운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앞단에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왜 정부에서 그 돈을 투자해서 전국의 학생들 줄을 세우는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시대랑도 안 맞아요. 이렇게 문제 빨리 푸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 되는 시대는 이제 아닌 거죠. 아니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아이 아빠가 이런 얘기를 무슨 책을 읽고 오더니 우리 애는 대학 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너무 그 캐파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다른 이제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상위권 대학의 경쟁이 몰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그거는 아마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산업하고 안 맞아요. 우리 미래 사회랑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더 할게요. 하나 그래서 최근에 벌써 한 1, 2년 됐나? 굉장히 강남에 유명한 일타 강사님이 네. 연봉 100억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업계를 떠났어요. 갑자기 호련히.
소식 들었어요. 네. 그분이 떠나면서 했던 얘기가 수능이 없어질 것이다. 왜? 인구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살아남겠지만 지금처럼 옛날처럼 쫙 줄 세워 대형으로 가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대학은 점점 좋은 학생,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와 우리 학과에 적합한 학생을 뽑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권한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자율성.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과 우리 학교에 잘 맞는 학생이 어떤 차이예요? 우리 전공에 잘 맞는 사람이 수능 점수로만 표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뭐 지금도 공부 잘하는 만점자는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 정말 뭐 1, 2위 하버드, 예일 이런 곳은 만점자는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조화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그래서 건가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대학 선발권은 대학이 가지고 있죠. 우리도 네. 아마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대학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해주시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실제로 이게 트렌드. 이거는 인구가 아니라도 그렇게 가는데 인구가 네네. 그걸 더 그렇게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밑에 지방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점점 이게 올라올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지금 기업도 사람을 뽑는데 옛날처럼 우수한 고도 성장 시대에는 우수한 사람을 빨리빨리 확보했어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졸업하고 우수한 공시로 팍팍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우수한 인재가 중요하진 않아요. 더 이상 만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더 적절한 친구들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에서 HR에서 그쪽이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될 거고요. 실제로 기업은 학벌 안 중요해요. 돈 많이 벌어오면 장땡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임원진 그 승진을 보면요, 스카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만 무조건 갈 거야. 난 삼성만 지원할 거야는 아니잖아요. 삼성도 하고 뭐 기아도 하고 어디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마다 요구하는 역량이 다를 거라고요. 그럼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또 그 방면에 모든 걸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선은 그렇게 가겠지만은 기업도 서로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지금 우리 과도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힘들 수도 있는데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이제 산업 구조도 바뀌고 시장 구조도 바뀌면서 답을 우리 빨리 찾아가도록 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교육 시장 엄청나게 장난을 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뭐 그거 못 믿잖아요. 입학 사정관제를. 네. 네네.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럴까 어떤 게 전 모르겠어요. 사교육 하시면 욕 먹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 안 하겠는데 입학 사정관제를 못 믿을까요? 아니면은 뭐 무슨 대학 보면은 대학의 의대가 지금 경쟁률 400 몇십 대 1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컨설팅하는 업체 이거 될 수 있어요. 해보세요라고 찌르는 거잖아요. 둘 중에 누굴 더 못 믿겠어요? 저는 400 몇십 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앞으로의 학벌도 점점 약해질 거고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약해지고 하면서 사교육 시장도 아마 위세를 굉장히 잃을 거예요. 전과 달리. 또 하나는 지금 너무 큰 얘기만 했는데 맞닥뜨려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내신 극간이요. 네. 굉장히 단순화될 거예요. 왜냐? 학생들이 많을 때는 10개, 15개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아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걔네들이 가면 이 등급제로는 고등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상중하만 있어도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기준이 어떻죠? 잘한 보통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요. 대학 내신은 훨씬 많죠. 대학 내신은 예. 많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네, 이 네. 등급이 애들이 줄어들면서 등급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고등학교 등급. 예. 예.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두세 개 나눠지면은 난리 그렇죠. 나잖아요. 애들이 네. 진짜 지금 정말 잡는 구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럼 입시 제도도 그렇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입시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 입시 제도는 좋은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가게 하는 게 좋은 입시 제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입시 제도도 교육 제도의 하나예요. 네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인구의 변화에 맞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것도 격렬한 저항에 서로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 인구 변화에 의한 산업의 변동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어떤 세대 이거 더 지키려고 하는 요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희한한 형태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입사 회사에서도 그래서 HR 좋은 인재들 뽑는 거, 좋은 인재들 계속 적절한 인구를 우리 회사 있게 하는 거, 그러한 영역도 점점 커질 거고요. 저는 기술 개발과 함께 HR 부분도 기업에서 역할이 되게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교육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으면서 저는 갑자기 더 머리가 아파요. 저 얘기 버전 몇 개 있어요. 아주머니 버전, 기업 버전, 아저씨 버전 비슷한 얘기들이지만 좀 몇 개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저희 아들이 뭐 이렇게 특출난 뭐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좀 안심되는데 저도 뭐 같은 마음이지만 아니면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이 부모가 챙겨줄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아이는 정말 좀 난감해질 수가 있겠다. 지난번 얘기 네. 때 네. 제가 오 박사님한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네. 이것도 입시 전문가, 교육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 자기주도 학습?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해준다는 개념이 점점 좋은 길을 줘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공부해서 우리 애도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이건 굉장히 고민이 가는데 애엄마한테도 그 얘기, 입시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우리 애의 미래를 맡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대학의 교수를 지금 막 들어가신 교수님, 젊은 교수가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나중에 이제 10몇 년 후에 학교를 가는데 이 교수님 또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르치는 거를. 그걸 배우는 게 맞는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식 세계도 지식을 생산하고 그렇게 퍼지는 시스템도 지금 유튜브의 역할처럼 이 채널의 역할처럼 다른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는 항상 미래를 눈여겨봐야죠. 근데 앞으로 굉장히 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에 굉장히 큰 축을 인구가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인구 문제를 저출산 문제를 그냥 좀 넉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더 격렬해지고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게끔 지금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얘기만 했어요. 네. 해외 얘기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국방 얘기, 중국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막 바뀌었다고 이제 중국이 이제 인구 2위고 인도다라고 막 또 굉장히 또 호들갑을 하세요 언론에서. 근데 예측은 저도 그 보고서는 옛날부터 한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읽고 있었는데 저도 컬럼에 쓸 때는 10년이라고 썼는데 조심하게 써야 되니까 이 얘기가 이제 중국에서 언제 깔까 이 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중국 시장을 인도가 대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저도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 중국이 굉장히 거대 시장, 거대 공장을 맡아준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인프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양성해주고 다른 원자재들, 2차 가공품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클러스터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도가 인구는 많지만은 거긴 격차가 너무 크고요. 교육 수준이 낮아가지고 실제로 산업화하기가 될까? 그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대체는 가겠지만 지금 생각처럼 여긴 끝났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왜 언론은 몰랐지? 기업은 중국의 지금 저출산이 고령화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 왜 대응을 못해서 이제서야 얘기하지? 우리도 반성을 해야 돼요. 언론도. 이거는 사실은 10년 전부터 퍼졌던 얘기예요. 업계에서는. 인도가 곧 반성하겠습니다. 대처할 거라. 아니 그 언론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중국이 고령화되면은 자꾸 이제 생산 기지와 넘어갈 거라는 얘기만 하는데 네. 중국이 고령화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늦춰질 거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굉장히 지금은 모든 재원들을 경제 투자에 쏟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이거를 비생산적인 측면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노인복지.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임금 상승도 높아질 거예요. 젊은 사람 줄어들기 네네. 시작하면서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럼 경제 성장 속도가 되게 늦춰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히 봐야 돼요. 그게 우리 시장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 그 내수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은 전 인구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사회예요. 중국은.
인구가 우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네. 두 번째는 격차가 너무 커요. 서쪽과 동쪽의 격차가 그쵸. 농촌 지역과 네. 지역 네. 크고 여기는 거의 빈곤 수준이 우리나라 굉장히 옛날 수준이에요. 맞아요. 농촌에는.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도요. 농민공이라고 해서 떠돌아다니는 그 도시 빈민 그룹이 네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폭발성이 있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특히 다민족 국가잖아요. 네. 그걸 중국 공산당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음. 문제가. 음. 인구는 10%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지금 전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는 사실 중국이 초조함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어느 자기 고령화 넘어가기 전에 어느 수준에 올라야 된다는 압박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이. 그리고 중국이 경제에 굉장히 압도적인 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민주주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받는 이유는 경제 성장이 높았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이게 흔들리면은 사회 갈등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 불만이 터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적인 이 불리함들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안정성들이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흘러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위기로 사회 위기가 정치의 위기로 흘러가고 이게 안보의 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약간 그 현지 언론이나 외신들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중국 당국의 애티튜드가 예전에는 해 이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달래기 그 정도로 이면에는 가고 있는? 이 네. 전부 다는 아닌데 인구라는 측면이 굉장히 그 변화를 세게 추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바꾸지를 못해요. 이 힘은 계속 이렇게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 안보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고령화가 되면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중국 상품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었거든요. 네네.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그 공산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 금융 시장도 크게 변할 거예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은 흑자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 재원들을 상품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네네. 네. 미국 국채라든지 그런 것들도 바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저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고령화되면 저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저는 금융 전문가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100% 확실한 건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봐두실 수 있는 좀 해안이 필요하다. 각 영역에서. 국방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병력이 모자라요. 그럼 군을 효율화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1-20% 줄어드는 거면은 그렇게 약간 좀 뭐 작전 좀 바꾸고 사람들 더 뺑이를 치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그래프 봤지만은 반토막 3분의 1토막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 군 체제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을 효율화해야 되고 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이 좋아져야 돼요. 네네. 그러면서 작전 반경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소대나 전투원들의 반경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미국 부대가 그래요.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육해공 체제가 갖춰 있어요. 첨단 기술 체계가 이거를 전투병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 체제로 인공위성이 돌고 무인 정찰기가 돌고 또 좌표를 잡으면서 미사일을 쏘 이런 체계가 다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군 체제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보병 중심의 체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작전 체계를 바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동맹 간의 작전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몇 명 1-20% 줄 때는 진짜 좀 살살 고쳐서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저항이라는 게 진짜 뭐 악을 쏘 다른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당장 자기 거가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 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령화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근데 이거는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좀 넣으면 되지. 노인들 좀 많아지겠네. 뭐 복지 예산 좀 들겠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근간을 바꿀 거예요. 저는 고령화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체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뭐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프에 도표 부처별로 있던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미래 준비를 정부에서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영역별로요. 사업하고 시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육은 이미 터졌어요. 그죠? 복지부는 교육 굉장히 주관기관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있어요. 지금 노인들이 늘어나지만은 저거는 좀 해볼 만한데 좀 더 늘어나면은 이제 의료 시스템, 연금 이런 문제 크게 생길 거예요. 노동력 부족도 지금 문제가 지금 이게 부처마다 시기도 다르고요. 대처 방법들을 이 복지부는 예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돼요. 근데 국방부는 자기 개혁을 해야 되고요. 노동부는 산자부라든가 교육부랑 같이 통해서 같이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갈등 요소를 빨리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찍어내리든지 하야를 하든지 빨리 이게 내용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틀렸고 부처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해서 강제로 추동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정도까지도 민간 영역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기업은 우리 산업은 우리 애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짜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체제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갈등도 커지고 격차도 커지고 그럴 거예요. 저는 위원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이게 정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들이 이렇게 빵빵빵 터질 거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대안으로 이민 확대를 대안으로 내놓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캐나다만 해도 얼마 전에 뭐 수치가 나왔죠. 1년 이민을 정말 다 받았더니 1년 만에 인구가 100만 명이 늘었대요. 100만 명이면 아까 1970년대 출생아 수만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는지, 물론 그렇게 이민자 수를 많이 받아버리면 주택 문제도 그렇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린다던가 그런 반발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뭐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대안이 될 수는 없나요?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데 네. 거기 오셔서 얘기하신 분이 다 뻔한 얘기를 해요. 네. 다 개방을 하자는 분인데 저는 약간 다른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을 찍혀가지고 저는 화설에 한번 설화에 한번 휘말릴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네.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선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돼요.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바는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효율성이 높은 분들인가? 노동 생산성이 높은, 과연 그런 우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러면 중국 기술 데려올 거예요. 중국 기술이 누군데? 중국 기술이 지금 제 생각엔 누구냐면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도 맡고 서부도 볼 수 있는,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전문대 정도 나온, 지방의 전문대 정도를 나온 친구들일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 일자리는 어떻게 해요? 지방소득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저는 받아야 돼요. 외국인은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 조선소에서 농촌의 계절 근로자들이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논의가 잘못된 것 중에 인민정책을 하나를 앞에 인구정책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산인구 감소하니까 들어와야지. 근데 데려오는 거는 인력정책이에요. 네.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냐 마냐의 문제로 막 싸우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구를 끌고 들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언제 어디에 배치를 하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밀한 문제예요. 그런 거가 전제된 상태에서 외민이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다를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설계도를 작성하는 게 논란이 돼야지 여냐 안 여냐의 문제로 퉁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민 정책에서는 저는 불가피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민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좀 저 아파요, 약이 답이야. 약이 답이죠.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한 얘기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제가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허무한 질문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인구 감소 고령화 정말 문제입니다, 어떡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구 감소 그 자체가 정말 나쁘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뭐
1,000만, 2,000만의 작은 뭐 국토 대비해서 작은 인구 규모로 해도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나라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인구 위기가 두 가지죠.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지방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고령화죠. 이 같은 그림이에요. 이 사이즈만 이렇게 타노스의 닭처럼 싹 랜덤하게 2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분포의 그림이 그렇죠. 달라지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인구 문제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이즈로만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판단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인구를 노동력으로 판단하거나 이렇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는 사실 인구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고령화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고령화라는 변화가 우리 사회 체제적인 큰 변화들을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인구 고령화라는 얘기, 인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오프닝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지금 옛날 국밥을 먹으면요, 네. 다 앉아서 먹었어요. 국밥집 가면은 뭐 좌식이에요, 좌식? 바닥에 아니면 앉아서 바닥에 먹어요. 좌식. 요즘은 의자에 앉죠. 네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사람들. 아니요, 의자에 앉는 바닥에 앉는 게 더 많이 앉아요 사람들이. 왜 의자로 바뀌고 줄어서. 있잖아요. 네. 왜 그러죠? 신발 벗기 싫어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손님들도 무릎이 아프고요. 일하시는 분도 무릎이 아파서 그래요. 이게 고령화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건 전 너무 좋아요. 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근데 그러면서 잘못된 이해, 단편적인 이해, 심지어는 유사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그 얘기를 처음 하고 갔다가 제가 어떤 유튜버를 깠다고 했는데 유튜버를 깐 게 아니라 어떤 교수 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인구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서 인구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선별하는 거. 저 인구학자들만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선별할 수 있는 얘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래 우리 인구의 흐름을 사이즈의 얘기 아니면 단편적인 얘기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박사님과 함께 이제 거의 1시간 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고령화가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저출산이 발생하는 것 하나의 맥락이긴 한데 이 하나의 맥락을 두고 모든 사람의 조건이 다 다른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늘 하다가 방송을 하다가 질문을 계속 못 하게 됐던 게 그러니까 막 인구의 어떤 거시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오면서 소비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 막 이러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시적이니까 아무 소용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문을 못 드리기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결국 이제 뭐 진짜 뭐 제조업이면 제조업, 건설업이면 건설업, 의료업이면 의료업, 뭐 정부면 정부 해서 다 처해진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방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라는 거를 각 산업별 뭐 정부 부처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박사님?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각각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이 네. 인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은 그 각 산업에 계신 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위한 경고성 방송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인구를 같이 같이 보는 좀 눈 좀 가지면서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이가 없어서 왔는데 청년이 뭐 집이 없어 애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우리 변화가 우리는 어떻게 가고 그러니까요. 있고 어디로 갈지 그리고 거기에는 되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칙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원칙이 결국은 우리의 그 갈등과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게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체제,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변화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때 그 어 소장님이 질문했던 거잖아요. 네. 이 우리가 고령화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설계를 해야 돼요. 이런 변화 때문에. 근데 이왕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공정한 설계로 가도록, 좀 더 미래 세대를 위한 설계를 가도록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사실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교육, 뭐 노동, 국방, 산업 뭐 정말 어디서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를 결론은 큰 거 온다 진짜. 다 바뀔 수 있다. 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네. 오늘 3프로TV 신과 대화 이런 방송으로 또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께서 다 같이 한번 인구 감소 고령화,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방면에서 조금 깊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재밌게 풀어주신 이상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